이번 시간에는 2장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전에 표본 공간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통계적인 실험 또는 확률적인 실험, 여기 통계적인 실험 하는 것은 확률적 실험이라고도 하고요. 확률적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을 할 때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실험.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하면 동전을 던질 때마다 이번에 던질 때에는 분명히 앞면이 나온다. 이번에 던질 때에는 분명히 뒷면이 나온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던져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 전체의 집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앞면과 뒷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실험을 확률적인 실험이다 또는 통계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다.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결과 전체의 집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과 전체의 집합. 결과 전체의 집합은 알고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실험을 우리가 통계적인 실험 또는 확률적인 실험이라고 불러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실험도 있죠.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물이 생긴다. 이렇게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실험들도 있어요. 그런 실험은 우리가 과학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통계적인 실험 또는 확률적인 실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전체의 집합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동전 던지기를 한다든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이러면 그때마다 결과가 뭐다라고 미리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전 던지기를 하면 결과 전체의 집합은 앞면과 뒷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주사위를 던지면 결과 전체의 집합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실험을 통계적인 실험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통계적인 실험을 우리가 실행을 했어요. 그럴 때 그 통계적인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은 알고 있다고 했지요. 그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그 실험에서의 그 실험입니다. 그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영어로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 샘플 스페이스라는 뜻으로 영문자, 대문자 S라고 쓸 거예요. 이름은 표본 공간 이렇게 불렀지만 이것은 표본 공간은 그 실험에서 우리가 했던 통계적인 실험, 그 실험에서 모집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 전체의 집합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전체의 집합을 모집단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에서 모집단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표본 공간이지만 이건 표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모집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에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면, 뒷면. 그렇죠?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추출을 할 텐데
이 표본 공간에 있는 각각의 결과, 우선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에는 앞면, 뒷면 두 개, 각각 두 개, 그렇죠? 주사위를 던지면 1번부터 6번까지 6개, 예, 이 각각의 결과, 표본 공간의 각각의 결과, 이것을 표본점이라고 불러요. 샘플 포인트, 표본점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표본점을 모아놓은 일부 어떤 집합, 예, 즉 S, 표본 공간, 전체 공간 S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것은 사상이라고 합니다. 예, 또는 사건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우리 책대로 사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 사상. 그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럼 각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동전을 한 개 던졌어요. 그럼 동전을 한 개 던졌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두 개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다면 동전 던지기라는 것은 통계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표본 공간은 앞면과 뒷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 영문자 대문자 S라고 쓰기로 했고요. 집합기호로 표시하면 S는 앞면과 뒷면이다. 앞면은 예, 영어로 head라고 하니까 H라고 표기를 할게요.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뒷면은 영어로 꼬리라는 뜻으로 ta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앞면과 뒷면 두 개가 있어요. 앞면 H, 뒷면 T.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표본점은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H와 T 두 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예, 간단하게 표본 공간 얘기를 했고 표본 점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제 2.1 한번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역시 통계적인 실험이죠. 예, 주사위 던질 때마다 이번엔 1이 나올 거야. 이번에는 7이 6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예, 나올 수 있다. 6개 결과 중에 하나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적인 실험입니다. 그렇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윗면에 나타난 숫자에 관심을 가진다. 그럴 때 표본 공간이 뭐냐라고 했어요. 주사위는 이렇게 면이 6개가 있는 예, 이렇게 정육면체 뭐 나무나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표기를 했고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로 표시한 건 1이란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점을 찍어 놓은 것은 2란 뜻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렇죠? 예, 점을 이렇게 3개 찍어 놓은 것은 3이란 뜻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 6개의 면에 점 하나부터 점 6개까지가 있습니다. 예, 해서 뒤쪽에 이제 1, 2, 3, 4, 5, 6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 이쪽에 5, 예, 이쪽에 뒷면에 6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던졌을 때 이 윗면에 1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윗면에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던져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S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예, 전체 집합으로 표기하면 1부터 6까지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한 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런 통계적 실험에서 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즉 영문자, 대문자 S라고 표현하는 집합은 1부터 6까지 6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1을 한번 보세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한 번 더 던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뒷면이 나왔다면 이번엔 동전을 던지지 않아요. 주사위를 던져요.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동전이나 주사위나 예,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통계적 실험이고요. 그렇다면 표본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전을 먼저 던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전을 먼저 던졌으니까 그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면이 나오든지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반드시 동전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 동전을 던졌을 때 얻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때 다시 동전을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경우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온 경우 그 경우는 동전을 또 던지는 거니까 뒤에 동전도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됐죠. 그런데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만약에 뒷면이 나왔다면 그 다음은 동전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주사위를 던지지요. 그렇죠?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 집합이지요. 예, 이제 이것을 표본점으로 해서 전체 표본 공간을 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 그럼 동전을 또 던질 거니까 그때 또 두 번째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 원소를 HH라고 쓸게요. 그럼 표본점이 처음에 HH가 있어요.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에서 뒷면이 나오면 이 표본점은 HT라고 쓸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표본점은 HT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전에서 뒷면이 나왔다면 그 다음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때 주사위가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표본점은 T1이라고 쓰겠습니다. 예, 그 주사위가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표본점은 앞에 동전은 뒷면, 뒤에 주사위는 2번이란 뜻으로 T2라고 쓸게요. 주사위가 3이 나오면 이 표본점은 T3, 주사위가 4가 나오면 이 표본점은 T4, 주사위가 5가 나오면 이 표본점은 T5, 주사위가 6이 나오면 이 표본점은 T6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표본점은 이걸 다 집합으로 표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H부터 HT, T1, T2, T3, T4, T5, T6 이렇게 되겠죠. 예, 해서 표본 공간 S는 이런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3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제조 과정에서 임의로 그 제품 중에 3개의 제품을 추출했다. 그래서 이게 불량품인가 양품인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제품을 추출해서 검사한 뒤에 불량품이면 D라고 구분을 해주고 양품이면 불량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N이라고 분류를 할 거예요. 해서 불량품과 양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제품을. 자, 그런데 3개의 제품을 추출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조 과정, 어떤 그 공장에 제조 라인이 있겠죠. 제품을 만드는 라인. 그 라인에서 생산품이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중에 임의로 3개를 추출하는 거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탁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걸 선택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통계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류해요. 그렇다면 제품은 D와 N으로만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이 실험에서 표본 공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임의로 3개의 제품을 추출했으니까 첫 번째 추출한 제품이 있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이 있겠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품이 있겠죠. 그렇죠? 부품은 양품이거나 아니면 불량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량품은 D, 양품은 N 이렇게 구분하니까 D 아니면 N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한 제품은 D거나 N이거나 그렇죠? 자,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제품도 첫 번째 제품이 D였을 때 두 번째 제품이 D거나 N이거나 그렇죠? 첫 번째가 N이었을 때에도 두 번째는 D가 될 수도 있고 N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역시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제품
첫 번째, 두 번째가 D 나왔을 때 세 번째가 D가 나올 수도 있고 N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D, N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세 번째는 역시 D, N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N과 D로 분류됐을 때도 세 번째는 D와 N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N으로 분류됐을 때도 세 번째는 D와 N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가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D, 불량품으로 분류가 된 경우는 D, D, D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그대로 순서대로 쓸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D고 세 번째가 N이면 D, D, 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DN일 때 세 번째가 D면 DN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네 번째 경우는 DNN으로 쓸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ND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여섯 번째는 ND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일곱 번째는 NND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여덟 번째는 NN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 8개가 이제 표본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DD부터 예, NNN까지 예, 이렇게 8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이것이 표본 공간 S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본 공간을 예, 표기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그 통계적 실험에서 모집단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집합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표본 역할을 하는 집합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예, 표본 공간에 있는 그 각각의 원소, 그 각각의 점들을 우리가 표본점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예, 그 표본점을 몇 개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전체의 집합이고 그 안에 있는 게 표본점이니까 그 중에서 몇 개 표본점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집합은 당연히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사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하고요. 사상 또는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똑같은 얘기니까 사상이라고 쓸게요. 우리 책대로 해서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예, 표본 공간 S는 모집단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통계적 실험에서 모집단 역할. 그러니까 그 부분 집합을 사상이라 이렇게 부른다면 사상이라는 것은 표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상에 대해서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렵진 않죠. 예제를 하나 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나타난 결과가 3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사상, 그걸 A라는 집합으로 표기하자. 그렇다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표본 공간 S에는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3으로 나눠진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1, 2, 3, 4, 5, 6 중에서 3의 배수는 3하고 6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 표본점을 모아놓은 집합을 예, 그 사상을 A라고 표기한다고 했으니까 사상 A는 3과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예, 예를 또 하나 해볼까요? 예, 조금 전에 제조 과정 얘기를 했는데 제조 과정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추출해서 검사한 다음에 불량품이면 아까 앞에서처럼 D, 양품이면 N 이렇게 분류한다. 자, 그럴 때 불량품의 개수가 1보다 큰 사상을 B라고 하자. 그럼 B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량품의 개수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불량품의 개수는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3개의 제품을 추출했으니까 4가 나올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불량품이 2거나 3이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양품, 예,
양품은 이것하고 반대가 돼야 되니까 없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1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불량품은 D라고 표기를 했어요. 양품은 N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원소는 3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N이 하나도 없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걸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양품인 경우, 예, 양품이 0이거나 1이거나 하는 걸 쓸 거니까, 예, 양품이 없다라고 하면 D만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3개 다 D가 되겠죠. 그러면 DDD라는 원소가 있겠죠. 그렇죠? 양품이 0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양품이 1개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예, 양품은 N이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3개 중에서 N이 1개 딱 차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위치에 따라서 N이 첫 번째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이 첫 번째가 있으면 NDD가 될 거고요. N이 두 번째가 있으면 DND가 될 거고요. N이 세 번째가 있으면 DDN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n이 1개인 경우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불량품 개수가 1보다 큰 사상 B는 이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상이죠. 그래서 집합기호로 쓰면 B는 DDD, DDN, DND, NDD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를 또 하나 풀어볼까요? 예, 예제 2.4를 한번 보세요. 표본 공간 S를 T들의 집합인데 T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0 이상인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의 수명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이 S라는 집합을 예, 즉 T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T를 예, 어떤 전자부품의 수명이다. 그런데 단위는 1년 단위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전자제품의 수명은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럴 때 그 부품이 5년 내에 고장날 사상을 A라고 하자. 그렇다면 A는 어떤 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단위가 1년 단위라고 했으니까 5년 이내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T가 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5년을 못 버티고 고장이 나는 거니까. 자, 그런데 T는 0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합은 T들의 모임인데 T는 0 이상이면서 5보다 작은 그런 T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자 부품이 5년 내에 고장이 날 사상 A는 T들의 모임인데 T는 0 이상 5보다 작은 그런 T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사상을 이렇게 집합으로 생각을 할 거니까 예, 이 집합 기호를 가지고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 S, 즉 통계적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 집합,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샘플 스페이스, 그런 뜻으로 S라고 썼고 표본 공간 S에서 어떤 하나의 사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S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 되는 집합, 그것이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예, 이걸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 A라는 집합에 여집합이 있겠죠.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전체의 집합. 그렇죠? 예, 그것을 A의 원소가 아닌 S의 모든 원소. 그런 뜻이죠. A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A엔 없고, 예, S 안에 있어야 돼요. S는 전체 집합이니까. 그렇죠? 예, 그 여집합, 그것을 A 프라임하고 표기를 할게요. 예, 이건 약속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표본 공간 S는 전체 집합이니까 이렇게 이만큼이 전체 집합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실험에서, 그 통계적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상하는 것은 이 표본 공간에 있는 표본점, 그 몇 개를 선택해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당연히 S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S를 이렇게 전체 집합으로 표기를 했다면 S의 부분 집합은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라는 사상을
표본 공간 안쪽에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S 전체에 있으면서 A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원소를 꺼낼 거니까 결국은 A' 하는 것은 S-A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 안에 있으면서 A 밖에 있는 점들을 표기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사각형 안에는 있지만 이 A라는 동그라미 안에는 없는 거. 그럼 이쪽 바깥쪽이 되겠죠. 이렇게. 예, 그게 A'이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여집합으로 표현되는 사상을 여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complementary event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여사상 얘기를 했으니까 예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제 2.5를 한번 보세요. R이라는 사상은 52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붉은색 카드가 뽑힐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R'은 어떤 사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뒤쪽에서 이 52장의 카드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필요한 게 있으니까 먼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52장의 카드는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붉은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자, 그렇다면 붉은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붉은색이 나올 사상, 그걸 R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R' 하는 것은 붉은색이 아닌 거죠. 전체의 집합에서 붉은색이 아닌 거. 그렇죠? 그렇다면 붉은색 아니면 검은색밖에 없으니까 붉은색이 아닌 것은 검은색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R'은 검은색 카드가 뽑힐 사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역시 사상을 우리가 집합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두 사상에 대해서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통계적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 표본 공간 그것이 S라는 집합으로 있었어요. 그럴 때 두 사상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상도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고요. B라는 사상도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걸 정의할 텐데 A와 B의 교집합은 이런 기호를 쓰고요. 읽을 때에는 A 인터섹션 B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 인터섹션 B 어렵지 않죠? 이 의미는 A와 B에 모두 속하는 즉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AND로 연결되는 A와 B에 모두 속하는 그런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것을 사상 A와 사상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표본 공간 S는 전체 집합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그렇다면 그 안에 A라는 사상이 있으니까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한 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B도 어떤 사상이니까 S라는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림을 이렇게 만나게 그렸지만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으면 교집합은 없다라고 하면 되고요. 만나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렇다면 교집합이 되는 이 부분은 A에도 있으면서 B에도 있어야 되니까 A에 있는 걸 이렇게 이쪽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B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쪽 선으로 그려볼까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선이 모두 그어져 있는 이 부분,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이 부분이 바로 A 인터섹션 B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여기가 A 인터섹션 B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A 인터섹션 B라는 것은 어떤 원소들이냐? 표본 공간 S에 있는 원소들인데 그 X라는 원소는 A에도 있고 and B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2.7을 한번 볼까요? 어느 교실에서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의 전공이 공학인 사상, 그런 사상을 영문자, 대문자 이라고 쓰자. 그리고 그 학생이 여학생인 사상, 그 사상을 영문자, 대문자 F라고 쓰자.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인터섹션 F는 어떤 사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터섹션 하는 것은 교집합이라고 했고요. 교집합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E에도 속하고 F에도 속해야 되는 거니까 E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 전공이 공학이어야 되고요. F에 속하려고 하면 그 학생이 여학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둘 다 AND로 연결해야 되니까 이 인터섹션 F는 그 학생이 공학을 전공하고 여학생인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 2.8을 한번 더 풀어볼게요. V라는 사상은 영문자 A와 E와 I와 O와 U를 포함하는 집합이고 모음만 가지고 이루어졌네요. 해서 모음이란 뜻으로 V라고 썼어요. 그리고 C라는 사상은 영문자 L과 R과 S와 T 이렇게 네 개 자음을 가지고 만들었네요. 네 개 자음으로 자음이란 뜻으로 C라고 썼네요. 이렇게 자음 중에 네 개를 선택해서 만든 집합이다. B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이 이렇게 주어지면 B 인터섹션 C라는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B라는 사상에는 모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C라는 사상에는 자음밖에 없어요. 겹치는 게 없죠. 그렇죠? 둘 다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섹션은 공집합이 되지요. 공집합은 이런 기호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문자 파이처럼 이렇게 공집합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쓴다. 자, 그렇다면 인터섹션이 공집합이다? 무슨 뜻인가요? B하고 C라는 두 개의 사상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확률 얘기할 때 기본 요소가 되니까 이 용어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정의를 할게요. 여기 B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처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상, 즉 교집합을 계산하면 공집합이 되는, 교집합이 없는 그런 두 개의 사상, 공통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두 개의 사상은 우리가 이런 용어로 표기를 합니다. 상호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확률을 배울 텐데 확률에 합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곱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합법칙을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합법칙과 특별한 합법칙을 얘기를 할 텐데 특별한 합법칙은 그 집합, 그 사상들이 상호 배반이 되는 경우에 합집합이에요. 어, 그 사건을, 그 합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배반일 때 합법칙, 이것을 특별한 합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리 용어를 얘기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상호 배반, 교집합이 없다라는 뜻이다. 다시 얘기하면 공통 원소가 없는 거니까 두 사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 배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한번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B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이 정의를 가지고 표현하면 B라는 사상과 B에는 모음만 있어요. C라는 사상, C에는 자음만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사상은 당연히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용어를 써서 두 개의 사상은 상호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확률에 대한 합법칙, 그 중에 특별한 합법칙 얘기할 때 다시 상호 배반이라는 용어를 언급할 텐데 지금 배웠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상호 배반,
예, 두 사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즉 교집합이 없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번에는 두 사상의 교집합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 이번에는 합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정의 2.6 볼까요? 두 사상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A 유니온 B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 유니온 B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은 A에 속하든지 B에 속하든지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물론 둘 다 만족해도 속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 유니온 B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또는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O와 예, 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 전체의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역시 표본 공간 S를 전체 집합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A라는 사상은 당연히 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어야 되고요. B라는 사상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이 안에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 합집합에 있는 거니까 A에 있는 원소 전체하고 B에 있는 원소 전체하고 다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면 이만큼 그림이 됩니다. A와 B를 합한 모양.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합집합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라는 사상은 영문자 A와 B와 C를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상은 영문자 B와 C와 D와 E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상에 대해서 A 유니온 B가 뭐냐? 합집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원소를 다 갖다 놓으면 되죠. A, B, C와 B, C, D를 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A, B, C 갖다 놓고요. B 이미 썼으니까 두 번 쓸 필요 없어요. C 이미 역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두 번 적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남는 거 D와 E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은 A, B, C, D, E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예제 2.12를 보세요. M이라는 사상은 실수 X들의 모임인데 X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그런 값이다. 그런 수다 그랬어요. 그런 수 전체의 집합. 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수 전체의 집합을 M이라는 사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N이라는 사상은 실수인데 역시 5보다 크고 12보다는 작은 그런 실수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이에요. 자, 두 개의 사상이 주어졌어요. M과 N의 유니온, 합집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M은 3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되고 N은 5보다 크고 12보다 작아야 돼요. 합집합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수가 다 포함되겠죠. 그것을 수직선상에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이 직선이 실수를 표현하는 실직선, 이렇게 수직선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보다 크니까 3은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빈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볼게요. 포함되면 새까만 동그라미. 9는 역시 MN은 포함되지 않아요. 9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9도 빈 동그라미. 그럼 M이라는 사상은 이렇게 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이 안에 있는 원소 전체의 집합이죠. 그렇죠? N이라는 사상도 마찬가지 5보다는 커야 되니까 NN은 5는 없어요. 그렇죠? 12보단 작아야 되니까 12도 NN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N이라는 사상은 5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이만큼 이 안에 있는 모든 수를 포함하는 집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M과 N을 이제 합하려고 하니까 그럼 5하고 9는 어떻게 되냐? 5라는 것은 여기 M이라는 이 사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는 이 합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9라는 것은 여기 N이라는 사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합집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5는 M에 있었으니까 들어가고 9는 N에 있었으니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3과 12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M하고 N을 합집합을 계산하면
3은 안 들어갑니다. 12도 안 들어가요. 그럼 3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지요. 그 안에 있는 건 다 들어가요. 그렇죠? 5와 9도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M 유니온 N을 집합으로 표기하면 실수 X의 집합인데 X는 3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 예,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카드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A라는 사상은 카드가 붉은색일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라는 사상은 카드가 다이아몬드 중에서 잭이거나 퀸이거나 킹일 사상이다 라고 했어요. C라는 사상은 카드가 에이스가 되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또 확률 얘기할 때 카드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카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는 색깔로 분류하면 붉은색과 검은색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모두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붉은색과 검은색이 반반입니다. 붉은색이 26장, 검은색이 26장이 있어요. 그때 붉은색의 무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붉은색에는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무늬가 13장이 있어요. 하트 무늬가 있어요. 하트 무늬가 13장이 있습니다. 검은색도 무늬가 두 개 있어요. 스페이드 무늬가 13장이 있고요. 클로버 무늬가 13장이 있어요. 이렇게 쉬운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이 무늬에는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이 네 개의 무늬에는 각각 숫자가 쓰여 있는데 1번은 번호 대신에 영문자 A로 써요. 그리고 그 카드를 1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에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A는 1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A로 써서 에이스 카드. 예, 그래서 에이스가 각각 무늬마다 있어요. 다이아몬드에도 하트에도 스페이드에도 클로버에도. 예, 여기 적히는 이 무늬마다 있는 이 수들은 예, 전부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 그래서 1번을 표기하는 A, 2번부터는 수로 표기해요. 2번, 3번, 4번 해서 10번까지는 수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 11, 12, 13에 해당하는 것은 예, 이제 역시 영문자로 표기를 하는데 11에 해당하는 것은 잭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J, 이건 잭입니다. J라고 쓰는 건. 예, 그리고 Q라는 것은 퀸의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Q는 퀸, K는 킹의 이니셜이에요. 왕. 그래서 킹, 예, 이렇게 불러요. 잭과 퀸과 예, 킹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잭, 퀸, 킹, 예, 그런 뜻이에요. 해서 JQK 이렇게 써요. 예, 해서 J에는 기사의 그림, 예, Q에는 여왕의 그림, K에는 왕의 그림, 예,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이스부터 2, 3, 4, 5 해서 10까지 번호가 있고 J, Q, K 이렇게 영문자 3개가 더 있으니까 모두 13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이 무늬마다 다 똑같이 있어요. 하트도 A부터 K까지, 스페이드도 A부터 K까지, 클로버도 A부터 K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중에 그림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예, 하트를 하나 가지고 숫자 작은 걸로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 2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돌려봐도 똑같이 볼 수 있게 돌려도 이렇게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여기는 거꾸로 2자가 이렇게 있어요. 저쪽에서 봐도 2가 되고 여기 아래쪽에서 봐도 2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림은 이제 한 가지로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두 개 그려놨어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하트 두 개가. 그리고 2번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고요. 이게 2번 카드예요. 3번 카드는 역시 숫자 쓰는 방식 똑같고 하트가 3개 있고요. 10번 카드에는 하트가 10개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다이아몬드 무늬일 때는 무늬가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빨간색.
스페이드일 때는 무늬가 검은색으로 바뀌고 스페이드, 예, 그림은 스페이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클로버도 검은색으로 바꾸고 그림은 클로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쉬운 두 장의 카드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이 쉬운 두 장의 카드를 알았으니까 이제 A라는 사상과 B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다 모아놓은 집합은 표본 공간 S지요. 거기에는 쉬운 두 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원소를 무늬별로 분류하면 다이아몬드 무늬가 A부터 K까지, 하트 무늬가 A부터 K까지, 스페이드 무늬가 A부터 K까지, 클로버 무늬가 A부터 K까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쉬운 두 개 원소를 늘어놨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상은 붉은색, 예, 카드가 붉은색일 사상이에요. 붉은색 카드를 모아놓은 사상이에요. 그렇죠? 붉은색은 다이아몬드와 하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26개 이 원소를 이렇게 둘러싼 집합을 표기하면 이게 바로 A라는 사상이 되겠죠. 그렇죠? B라는 사상은 카드가 다이아몬드이면서 그 중에서 잭이거나 퀸이거나 킹일 사상이에요.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잭, 퀸, 킹은 딱 하나씩만 있으니까 모두 3개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이아몬드는 여기 A라는 사상, 붉은색에 속하니까 이 붉은색의 부분 집합이 됐죠. 그렇죠? 그 중에서 잭과 퀸과 킹을 모아놓으면 예, 이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B라는 사상이 되죠. 그러니까 B라는 사상은 A라는 사상에도 부분 집합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C라는 사상은 카드가 에이스일 사상인데 에이스 카드는 무늬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있고요. 하트 에이스가 있고 그리고 스페이드 에이스가 있고 클로버 에이스가 있죠. 이렇게 4개의 원소를 이렇게 포함하는 거니까 예, 이 사상이 C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A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의 교집합은 다이아몬드 에이스와 하트 에이스 2개 원소가 있겠네요. 그렇죠? B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은 만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B라는 사상과 C라는 사상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우리 영어대로 상호 배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A와 C의 인터섹션은 예, 다이아몬드 에이스하고 하트 에이스 2개의 원소가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예, 이제 우리가 확률 얘기를 하기 전에 예, 표본 공간, 예, 통계적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 원소들은 표본점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표본점으로 구성된 일부분, 그것은 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상은 가장 클 때는 표본 공간 전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가장 작을 때는 공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2개의 사상을 선택을 했을 때 그 2개의 사상의 예, 교집합, 합집합, 예, 이것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이 주어졌을 때 여집합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배운 것 연습해 보시고요. 예, 수고했습니다.